안녕하세요. 2020년 청춘정거장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 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된 세무법인 K파트너즈 대전지점 대표세무사 배동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방식의 수업이 아닌 온라인 방송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처럼 강의 진행 도중에 수강생 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여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강사 본인도 방송 형태 수업은 처음이라 지금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와중에 수업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수강생 분들의 개별적인 세법 지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원론 수준에 맞추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호흡이 거칠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와 세무, 회계와 세무의 차이, 회계사와 세무사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와 세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란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사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기업이라는 경제적 실체가 있고 그 기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주주나 은행과 같은 투자자들, 그리고 과세관청까지도 그 이해관계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올해의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것인가, 이러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과정, 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무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를 세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주된 업무인 회계감사, 즉 회계처리 과정과 그 회계처리를 통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성성에 대한 확인,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감사 용역이 수행됩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경제적 실체는 법인 형태와 개인 형태의 사업 방식이 가능한데, 법인 중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특정 요건, 주권이 상장된 회사나 주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자산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 등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는 아까 세무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납세자의 세금에 관련한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 의무 전반적인 부분을 대행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법 개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세, 텍스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란 사전적 의미가 보이시다시피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중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하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해당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요. 내국세에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납부하시는 취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시는 재산세, 이러한 보통세들이 있고,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등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 세목 간소화가 진행이 되어서 기존의 취득세와 별도로 존재하던 등록세가 취득세에 편입되어 현재는 취득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해놓고 납세 제가 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누구나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본인조차도 세금을 낼 때는 조금은 아까워지는데요. 그래도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법인 헌법 중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채팅창을 잠깐 보느라고 제가 다음으로 두 번째 조세 법률주의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란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는 본래 성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이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일부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세법상 일부 증여세법에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현재 복잡하게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다양한 금융상품이 매년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금융상품들에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그 법에 정해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 이런 금융소득의 특징을 명시하고 그와 유사한 금융소득들은 유형별로 묶어서 포괄주의적인 과세를 진행하고 있고요. 증여세의 경우에도 변칙적 거래를 통한 증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거래 하나하나를 다 법에 열거할 수가 없으니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조세 법률주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소득세법상 일부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세법상 일부 증여세 항목이 포괄주의로 적용되고 있다, 과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세 요건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요건은 여기 쓰여 있다시피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 성립이 되면 누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확정 지어지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 과연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인가? 과세 표준, 얼마에 대하여 세금을 낼 것인가? 세율,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과세 요건들이 성립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확정 짓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법 개론 마지막으로 절세, 탈세, 조세 회피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세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조세 감면과 공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세입니다. 탈세는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들을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탈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탈세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조세회피. 조세회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세회피는 세법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요. 설명드리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법이 제정되었다가 그 부분에 예정하지 않았던 그 방법을 통해서 비특수하게 비일상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말하는데 조세회피는 조세 법률주의상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탈세와는 엄연히 다르고 법의 처벌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세무대리인과 사업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집중할 부분은 절세 부분이 되고 뒤에 설명할 조세법상 창업지원제도가 같은 맥락에서 절세상 중요한 부분이니 강의 시간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뒤에 그 창업지원제도 설명할 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이게 더 말할 때 좀 힘들고 좀 더워서 제가 땀이 좀 나고 있는데요. 잠시 땀 좀 닦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자 기준 주요 세목별 내용과 신고 기한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세목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업자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사업 형태가 법인사업자이면 법인세를,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면세대상이 있는데요. 그 열거되어 있는 면세대상의 예로는 미가공 농수축 임산물, 그리고 의료용역, 교육용역, 그리고 금융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열거되어 있는 면세를 제외한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가 제공을 하면서 그 최종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을 때 10%의 세율을 추가하여 받아두었다가 연간 2회 동안 신고 납부하는 세목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연간 4회 신고 납부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불문하고 근로자, 직원을 둔 사업체는 동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대보험 등과 함께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여서 국가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 업무라고 하고 편의상 실무적으로 동세금을 원천세라고 지칭합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세목은 아니지만 직원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이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동 4가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신고 기한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부터 살펴보시면 법인세는 내국법인, 즉 대한민국의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는 거주자, 가로치고 제가 내국인이 아니라고 쓰여놨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1년으로 봤을 때 통상 거주기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183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한 대 구매하고 타고 다니시다가 그 차량을 중고로 팔게 됐을 때 그 차량의 판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중고 차량을 파는 것이 계속 반복적인 제업, 사업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차량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차량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사업자로서 지위로서 팔게 된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원천세의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가장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기타 소득 이런 모든 것들이 원천징수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 이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때 그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과세 요건 중에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법인세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은 계속 반복적인 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공급이 되고요. 원천세 과세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 아까 말씀드린 법에 열거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만 법인세는 지금 과세연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인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사업연도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업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지 않고 본인의 사업 스타일이나 일정 등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6월 말일 법인이라든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 그 이후에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연도를 지정하여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경우 그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본인이 정할 수가 없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들 분들 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되시는 사업주분들은 성실신고라는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과세기간이 끝난 25일 이내 7월 25일과 잉년의 1월 25일 이렇게 두 번의 신고기한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신고기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물론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 원천 소득이나 청산 소득 등 특수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건 세법 개론 수준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간 세무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놓치거나 할까봐 불안해하시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 의무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개인 사업자라면 1월과 7월에 매 6개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하고 그리고 매년 5월과 6월에 연간 1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신고는 개인과 동일하고 1월, 4월, 7월, 10월 매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간 1회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기준 주요 세목별 내용과 신고 기한은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한 모금만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종종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이익이 되는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비교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사업 운영 방식이 즉 사업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뉘고
각각 다른 세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 이런 모든 것들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라 법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세금 등을 납부한 이후에 모든 이익금을 본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의 대표는 본인이 대표이면서 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인이 내 거인 경우일더라도 법인에 누적되어 있는 세후 이익금을 급여나 배당을 통하여서만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 표에서도 보이시지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그러니까 소득세율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알아보면 입찰이나 대출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보다 대외적으로 당연히 법인 사업자가 신용도가 높을 수 있고 대표자도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이 일반 직원들처럼 직장 가입자가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대표자에게 넘기지 않고 법인 내부에 보유하면서 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분명히 소득세보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저율을 적용받아서 그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개인 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법인의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법인에 쌓아놓지 않고 대표자가 아니면 주주가 자기 사유화하고 싶을 때에는 개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 후에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 있는 세후 이익금을 신고를 하고 급여나 배당으로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활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많은 이런 시기에도 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되는 등 법인 사업자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 형태가 유리할지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 본인의 재반 사정을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비교한 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세소득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법인 사업자는 순자산 증가설, 즉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법인의 이득이 된다는 것으로 이 밑에 주의사항을 같이 보게 되면 이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모든 법인의 소득이 과세되게 되어집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특정 소득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과세소득 개념이 소득 원천설, 즉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해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된다.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세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엔 현재 10에서 25% 하단계 누진세율, 개인은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부가가치세에 저기 밑에 가로쳐져 있는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신고 납부한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에서 연간 수익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연간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즉 월 매출액이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아까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 납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 번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이과세자는 조금 후에 살펴볼 조세지원제도에서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과세자 중에 간이과세자가 있구나. 근데 이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세법상 청년 창업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세법상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 지원 제도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 중에서도 청년 창업과 어떻게든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 기준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각종 지원 제도를 기억하셨다가 절세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창업 준비 과정과 사업 운영 과정으로 나누어서 각종 지원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돈이겠죠. 예.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미 기존에 어떤 루트로든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내용이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래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 직장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게 된다면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거나 근데 그러한 대출도 회사를 다녀서 근무했던 기록이나 소득을 벌었던 기록이 없으면 그 대출 자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창업 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면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창업 자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5억 원을 공제해주고 10% 증여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과세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세금을 내는 건데 이게 무슨 지원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율은 10에서 50%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누진세율 구조에서 또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 증여를 받게 되면
공제도 10년간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지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공제 5천만 원에 10배가 되는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세율도 최소 1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10% 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 저희 세무사들 입장에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지원 내용입니다. 그 지원 요건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되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동법에서 열거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 전문 자격사,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 자격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이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증여받는 자금은 현금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법상 각종 지원, 공제 감면 제도는 동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감면 이후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는데요. 이를 사후관리라고 하고, 이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공제액들을 추징받게 되는 등 가산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존에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아니면 창업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폐업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해당하여 기존에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준비 과정의 조세 지원 제도로 이걸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법인 사업자 아닌 개인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2020년 7월 22일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자가 원래는 기존에 연간 4,800만원, 즉 월로 환산했을 때 월 400만원 정도 매출액을 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해서 간이과세를 적용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서 간이과세자는 똑같은 매출, 똑같은 지출, 즉 매입 구조일 때, 수익 구조일 때 일반 과세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비교해서 10에서 40% 정도의 부가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세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라고 해서 과세 최저한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 연간 3천만 원 미만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 계산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도록 과세 최저한을 두고 있는데, 이 과세 최저한조차 간이과세 대상자라면 연간 4,800만 원으로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 본인께서 판단하시기에 간이과세자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향후 1년 정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신규 창업자가 고민해볼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항상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장점만 있지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제가 아까 부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프랜차이즈업이나 이런 걸 준비하시면 본사와 프랜차이즈사 간에 계속적인 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간이과세자를 내고 싶다고 해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주께서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셔서 간이과세자 적용이 상관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쓰여있는 내용은 이제 창업 준비 과정에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기 투자 비용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열심히 운영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시설 장치나 인테리어 등을 할 수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격증빙,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하고요. 이러한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적격증빙 수치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하고 적격증빙을 저쪽 공사업체에다 요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달라.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건값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하면 그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로 인테리어 그 비용 자료를 받게 되면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금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10에서 40% 수준에서만 납부를 하듯이 그 매입세액공제도 그 10에서 40% 정도만 받게 되는데요. 환급도 없고, 다만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도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따라서 제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인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만 창업을 준비할 때 당연히 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만약 너무 잘 됐을 때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들을 잘 챙기지 않으시면 사실 이런 초기 투자 비용들을 다 메꾸기 전까지 실제 사업주께서 큰 이익을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초반에 못 챙겨서 과도한 세금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은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함으로써 향후 소득세나 부가세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준비 과정 다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세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지금 유튜브 밑에 채팅창에 몇 가지 좀 글이 많이 쓰인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강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춘정거장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몇 가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이거 설명 바란다고 써주셨는데 강의 시간 내에 이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이거를 강의 중에 설명을 못 하더라도 제가 그분이 이메일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조세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종 지원 제도는 우선 조세법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면 50%고요. 저희가 대전시 소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공제 감면 내용도 있지만 저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굉장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이 이제 대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사업에서 사업을 잘 영위하셔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하고 나서 5년 동안 소득세 자체를 100% 감면해서 안 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지원 요건 첫 번째는 창업한 중소기업의 사업이 지원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이 제외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 그리고 전문 자격사업 등 이런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열거되어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러한 음식점업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이려면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그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세법상 창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이 아니라 이런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상 창업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한다. 내가 음식점을 차릴 건데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식당을 돈을 주고 인수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계속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 형태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법인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그냥 폐업을 하고 다시 개인 사업을 다시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등은 세법에서는 창업으로 봐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세법상 창업의 개념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원제도로서 이번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임대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해주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를 50%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업을 하면 분명히 사업장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사업장을 임대로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제조업을 하신다 이러면 공장 같은 건물 토지를 취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취득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요. 토지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소기업이 창업하고 나서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사업에 활용할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세는 75%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재산세도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것과 동일하게 법에서 열거한 업종에 대해서만 공제 감면을 적용해 주고요.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 업종 제외는 동일한데 음식점업도 여기에는 이제 배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창업이어야 하고,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은 아닌데 다만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 창업도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사후관리 요건에 문제가 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후관리 요건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취득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팔거나 자녀한테 증여해버리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감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00조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조특법 6조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될 때 그 소득세나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세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지원 내용은 동일하고 보시면 5년간 개인 지방소득세의 50% 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청년에 대한 특별 지원 내용, 100% 감면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에 해당하고 뭐 업종도 맞고 이래서 소득세를 100% 감면 받더라도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최대 50% 감면이니까 주민세 일부 납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창업이고 요건도 다 맞고 그래서 내가 100% 감면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셨다가 세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지? 이렇게 좀 혼잡스러울 부분이 발생할 게 우려돼서 이 내용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나오는 4번 지원제도와 5번 지원제도는 사업 자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사업이 안정되거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바로 고려하는 것이 인력 충원, 채용입니다. 이러한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각종 조세 지원 제도가 존재하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기존 사업자가 고용을 추가시키는 것보다는 신규 사업자가 직원 한 명이라도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4번 지원제도와 뒤에서 보게 될 5번 지원제도는 고용 증대에 관련된 지원제도로서 묶어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지원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 여기서는 뭐 거주자 이렇게 알고 내국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내국인이라고 하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간단하게 말해 신규 채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인원 한 명당 770만 원. 여기 가로를 보시면 신규로 고용된 상시 근로자가 청년일 경우에는 1인당 1,200만 원을 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 770만 원과 1,200만 원 이 공제 기준은 수도권 각 지역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전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우선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직전 연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규 창업은 직전 연도가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비교하느냐 했을 때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0으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 명만 고용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요건으로 한 가지 지원 요건이 있는데요. 소비성 서비스업,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제도에도 당연히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합니다. 사후관리 규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공제받은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업주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 이 상황에서 사업주께서 직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신규 채용을 해주시고
그 직원을 향후 2년 동안 월급을 주면서 잘 유지하겠다고 국가에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에서는 이렇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다만 그 기간 내에 아까 말한 2년 이내에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다시 인원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가와의 약속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감면받은 소득세를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금 본 고용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묶어서 5번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신규 채용이 일어나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용자, 즉 회사에서 사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텐데 회사가 부담한 사대보험 금액의 100%, 청년이 아닌 고용일 경우 5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급여 지출적인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급여 지출 부담만큼 또 부담이 되는 게 사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일 텐데요. 그 사대보험 회사 부담분을 일정 금액 감면해 줌으로써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 요건은 앞서 본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은 중소기업이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적용받으시는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를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본급인 급여 지급 외에도 그만큼 사대보험이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대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법 말고 다른 지원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 번째,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보시면 월정급여 215만원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 한 명당 월 11만원을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일 경우에는 1인당 월 9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지원 요건은 여기 쓰여 있진 않지만 간단하게 보면 고용인원이 3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소득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개인 사업 소득 금액이 3억을 넘거나 아니면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아니면 월급 215만원 이하 직원을 채용했을 때 신청하여서 월 11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표님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두루누리 지원 제도는 지원 내용은 요건은 비슷합니다. 월정급여 215만원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과 사업주가 아까 사대보험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30에서 90%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즉 급여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직원한테 10원을 띄고
대표가 10원을 얹혀서 20원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공단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직원한테 뛰는 10원도 뭐 30%, 3원을 깎아주고, 회사도 얹혀서 납부하는 10원에서 3%를 깎아주고, 3원을 깎아주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은 이번에는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여야 하고요. 직원 기준으로 전년도 재산이 그 금액 합계가 6억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뭐 연간 2,800만 원 정도 이상인 자, 이런 고소득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월정급여 215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매년 변경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별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 부분도 제가 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 청춘정거장, 여기 청춘정거장에 그 브로셔 같은데 제가 정리한 것보다 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을 경과해서 아직 다뤄야 될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 분야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별도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규 신종사업, 이런 거에 대한 세무 이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좀 강의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신종사업, 제일 요새 핫한 유튜브 소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방송이 송출되는 것도 지금 보이기에 유튜브인데, 제가 여기 쓰여있는 내용보다는 좀 편하게 이 유튜브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고, 그 과세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효용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인기 유망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튜버, 이 핫한 신종 사업은 세무적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하고, 인기 유튜버들의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직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리하는 거래처에 유튜버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 수익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유튜버 소득이 비단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데,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국세청, 과세관청에서 유튜브 방송을 예의주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소지자라면 유튜브 방송을 누구나 한 번은 시청하였을 텐데요. 영상 시청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광고를 통한 광고 수입이 유튜버의 주된 수입원으로, 당연히 영상 조회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영상 시청에서 처음이나 중간에 이제 광고가 여러 번 포함될 수 있도록 영상 자체가 충분히 길수록 이 광고 수입이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 수입은 해당 유튜브의 실적 정상 기간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측정되어 외국 회사에서 해당 유튜버가 신청한 계좌로 외화가 입금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튜브 소득이 국세청에서 그동안 정확한 과세가 어려웠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회사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회사에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각종 세금 과세하기 위한 과세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점과 유튜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입을 받아와서 관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면서 얼마 전부터 금감원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 거래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유튜버들이 유튜브로부터 외화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조금씩 양성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과세관청의 조사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일정 조회수 이상이나 구독자 수 이상의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자주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 소득이 우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 구분은 일반적으로 해당 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 소득은 조금 예외적으로 동일한 광고 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고정된 사업장이란 고정된 인적시설 혹은 물적시설을 말하고, 인적시설이라고 하면 고용된 직원을 말하고, 물적시설은 작업장 혹은 사무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이나 영상 제작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됩니다. 동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와 또 별개로 유튜브 소득을 유튜버가 직접 수령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국내 기업인 소속사를 두어서 소속사로부터 그 소득을 전달받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는 국내 기업으로서 소득 지급 시에 해당 유튜버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아까 살펴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돼서 국세청에 소득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유튜버일 경우에는 소속사와 동수익금을 정산을 하려면 세금 계산서로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유튜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집니다. 즉, 소속사를 둔 유튜버는 부가가치세 과세냐 면세냐 여부에 상관이 없이 수익금에 대하여 국세청에 정확한 신고가 되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소속사가 없는 유튜버는 본인이 유튜브 소득지급처에 신청을 한 계좌를 통해서 외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환율 등을 고려해서 소득을 신고해야만 과세관청이 해당 유튜버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양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사를 둔 유튜버보다 소속사를 안 두고 외화로 정산받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는 사업주께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관련 수익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 관련 수익은 일정한 정상 기간을 두고 수익금을 계산해서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수익금 정산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경고나 제재, 노란 딱지 등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만 정확한 본인의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송 제작 용역의 수익 시기인 영상물 제작이 완료되고 전달되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때를 수익 시기로 인식하게 된다면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튜브 소득의 경우에는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외화 입금된 수익금의 경우에는 환율에 따른 외화 환산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각종 경비, 예를 들어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상 제작에 잠깐 사용된 고가의 가전제품을 어떻게 경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출 증빙은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해서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특수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각종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법 강의는 우선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루만 진행하는 짧은 강의 시간 동안 복잡한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꼭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혹은 앞으로 창업이라는 인생의 큰 도전을 준비하시는 젊은 청년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우선 준비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채팅창에 쓰여 있는 것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좀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지금 답변을 드리거나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등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성실신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성실신고는 동일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제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더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의 시간을 더 부여해 줄 테니 한 달 시간을 더 갖고 성실하게 신고에 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업종별로 다 틀리게 나와 있고요. 그 성실신고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실신고 대상자를 자꾸 늘려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당연히 그 정도 규모가 되시면 세무대리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무대리인이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신고기한이 되면 5월달에 주변에 다른 사업자들이 다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신고 얘기가 없어요, 세무사님 하면, 성실신고 대상이셔서 6월달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고 나면
매년 5월 초 정도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그 우편물이나 전자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안내문을 봐도 이제 신고 대상자 중에 이제 분류가 성실신고로 나오니까 뭐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본인께서 사업주께서 판단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저희 세무대리인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신고가 성실하다고 이 신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도장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그게 추가가 되는 건데요. 물론 뭐 그럼 성실신고가 아닌 건 성실하게 신고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시간도 신고기한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부여해줬고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하고 가공경비가 없는지 잘못 계산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더 꼼꼼히 검토를 하고 이 신고서는 그 세법에서 말하는 성실신고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무사가 도장을 별도로 찍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더 높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예, 저는 딱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성실신고를. 예. 성실신고가 별도로 소득세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 원론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일부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양쪽 다 60세 이상이셔야 하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가 어느 쪽에서 나오든 같은 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증여자가 누구냐 그리고 받는 수증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걸 정리하거나 제가 할 땐 증여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증여자로 신고하는 부모 한쪽이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 번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이 수업을 들으신 다른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공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나이 계산은 당연히 만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세법도 세법에서 따르게 적용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타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이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법에서 다르게 하겠다는 다른 내용이 없으면 기본적인 민법이나 이런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모님 양쪽이 다 60세 이상이어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끼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 형태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강의를 잘 진행했는지 이런 염려도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많이 힘든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주변에 좋은 세무대리인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사업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 진행했는지 이런 염려도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많이 힘든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주변에 좋은 세무대리인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사업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